자, 3교시입니다. 물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권법은요,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물건에 대한 지배권.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물건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물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요,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1번에 보면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갖다가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다. 물권법의 구성은요, 물권법 총론에 있고 물권법 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론은 두 문제가 나오고 강론은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 8가지 물권을 갖다가 따로따로 설명한 게 강론이에요. 각각 설명한다 그래서 강론인데 강론에서는 6문제가 나와요. 총론은 굉장히 범위가 많은데 2문제가 나오니까 요거는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했다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론 8가지 물권에서 6개가 나오니까 안 나오는 권리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지역권하고 질권입니다. 그래서 지역권하고 질권은요, 보통 3년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3년 단위.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점유권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저당권 있죠? 요거는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거니까 요거는 다 맞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3번에 보면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물권 법정주의는요, 물권은 법이 정하는 거예요. 물권은 법이 정한다. 왜? 물권은 배타적 권리니까 물권 보호는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복잡하고 힘드니까 국가가 나서서 8개를 갖다가 법전에다가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권 법정주의 185조는요, 자, 물권은 물권 동그라미 넣으세요.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는 법률로 만들어요. 법률 동그라미 넣으세요. 여기 법률은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형식적 의미. 우리가 실질적이다, 형식적이다 그러는데요, 국회의원이 만들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 말고 다른 데서 만드는 거, 넓은 걸 포함하는 게 실질적 의미예요. 그래서 법률 요걸 갖다가 우리는 형식적인 법률,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 물권을 만드는 것이지 명령, 규칙, 조약, 조례를 통해서는 물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욕을 했다. 그러니까 저놈들 갖다가 내 명령으로 좀 조절을 해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또 국민들한테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물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규칙, 조약, 조례에서는 물권을 갖다가 만들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가지고 물권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는 이렇게 돼 있죠. 또는이니까 뭐요? 법률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또는 동그라미 넣으시고, 이게 보충적 효력이 아니고 대등적 효력이에요. 대등적 효력.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요걸로 물권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관습법에 의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관습법. 그래서 또는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양자는 힘이 차별이 있어요, 아니면 똑같은 거요? 똑같으니까 대등적 효력이죠. 그러니까 법률로서 관습법을 바꿀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서 그 물권, 법률을 갖다 바꿀 수 있으니까 양자는 대등적 효력 내지는 변경적 효력을 갖는 겁니다. 변경적 효력. 그래서 거기는 물권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드는 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고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54쪽에 부동산 물권하고 동산 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은 어떤 게 있느냐? 부동산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물권은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7가지죠. 이 7가지를 기억하지 말고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질권. 질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 전용 물권을 갖다가 딱 기억해 놓고 그 8가지 가운데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질권. 그러니까 현행법상 부동산에다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안 돼요.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질권은 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정하거나 재산적 권리를 갖다가 담보로 정하는 게 질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를 갖다가 동산이냐 권리를 제공하냐 그러면 질권.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정하냐,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정하냐, 이렇게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만 하시면 돼요. 그럼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은 모두 몇 가지가 있냐? 이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점소유질 그러는 거예요. 점소유질. 시계를 갖다가 점유할 수도 있고, 시계를 소유할 수도 있고, 시계를 수리하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계를 갖다가 동산 담보로 제공하면
동산 질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가지 물권 가운데서 부동산에 안 쓰는 게 질권 하나. 그 다음에 동산에 쓰는 건 4가지. 점소유질. 이런 것도 아주 맞으라고 잘 내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 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요.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때 어떤 걸 우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의 물건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1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하죠. 1번 저당권을 돈 빌렸어요. 돈이 또 필요해가지고 2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2번 저당권 병으로부터 돈을 또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 소유자인 물권자가 있고 제한 물권자가 있을 때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물건 대상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우선할 것이냐, 이게 우선적 효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2개의 지문만 정리를 하셔요.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게 되면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 소유권은 우선하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 돈 빌려 썼습니다.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있어요. 돈을 못 갚으면 경매해도 좋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유자보다 앞서서 저당권자가 경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제한물권자가. 소유자하고 제한물권자가 충돌하면 언제나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있잖아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요. 이때는 등기, 공시가 되잖아요. 공시가 됐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표시가 됐으니까 시간적 순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 시간적 순서니까 뭐요? 순위의 원칙이죠. 순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순위의 원칙.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요. 뜻부터 하셔야 돼요. 한 개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물건이 존재하게 되면 누구의 물건을 우선할 것이냐, 이걸 우선적 효력. 그래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되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동일한 종류의 제한물권이든 서로 다른 종류, 2종의 제한물권이든 시간적 순서. 그래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그러면 당연히 1번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 자, 그 다음에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의 배타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권의 배타성. 우리 선생님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내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점유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침탈을 해가지고 내 걸 빼앗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거니까 되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되돌려줘. 이걸 반환 청구 그러는 거야. 반환 청구. 그 다음에요. 네가 일부를 갖다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 방해를 치워줘. 이게 방해 제거죠. 그 다음에요. 옆에 있는 담장 축대가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야 무너질 것 같으니까 조치를 해줘. 이건 예방 청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사용을 갖다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 보호수단을 우리가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점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되돌려줘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방해하지 마 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조치를 해줘 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완전히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물건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수단이 없으면 내가 물건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보호하는 수단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요 종류가 나와 있어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반환 동그라미 넣었어요. 반환. 전부 다 뺏겼을 때는 반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반환. 그 다음에요 2번에 보면 방해 제거. 이건 일부를 방해받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를 갖다가 사용을 방해받는다. 토지의 일부를 갖다가 사용을 갖다 방해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방해하는 부분 치워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축대가 무너질 위험에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축대가 무너질 위험에 있는 것이지 무너진 건 아니죠. 무너진 건 아니니까 이때 예방 청구는요. 지금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줘라고 떠들거나 아니면 무너졌을 때 손해가 크니까 담보를 제공해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는 점유권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가 있고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왼쪽에 보면 조문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요, 만약에 물권을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 조문 자주 읽어 놓으세요. 조문을 갖다가 하루에 3번씩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3번 너무 많은데 2번만 읽으면 안 될까요? 에이, 그러면 2번 더 붙여서 5번 읽으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조문을 갖다가 보실 때는요, 조금 눈에 익혀 놓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뜻, 물권적 청구권은 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방해가 있으면 되돌려받을 권리도 있어야 되고 방해를 치워달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 조치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물권을 보호하는 수단. 그래서 점유권에 세 가지가 있고 소유권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 204조, 205조, 206조는요. 점유권을 갖다가 기초로 하는 거예요. 점유권. 내가 점유자야. 그러니까 되돌려줘. 그게 204조죠. 그래서 점유의 회수라는 말인데 회수는 되돌려받는 거죠. 법조문은 회수라는 말을 썼지만 이 회수를 우리는 동그라미 넣으시고 반환 청구입니다. 반환 청구. 자, 그래서 1항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거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침탈이에요. 침탈 동그라미 넣었어요. 침탈이 뭐냐 이거죠. 침탈은요. 강제로 빼앗긴 걸 말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긴 거. 내 손으로 넘겨준 건 침탈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넘겨준 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임대차 결대 체결을 해주고 빌려준 경우에는 그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침탈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강제로 폭력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강제로 폭력에 의해서 강도를 만났거나 두들겨 맞았거나 도둑을 맞았거나 이게 침탈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거나 두들겨 맞아서 폭력을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이랬을 때는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네가 그걸 통째로 가져가서 그거 되돌려줘 라고 동시에 그 되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를 한 동시에 너 때문에 못 썼으니까 못 쓴 것까지 물어내. 그래서 반환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가르쳐 놓으시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되돌려 받는 동시에 물어내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사망해 보면 침탈을 당했을 때 빼앗긴 날로부터 몇 년? 1년.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년 이내에 행사하는데요. 1년 이내에 되돌려줘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법원에 가서 소송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무조건 소송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출소기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1년 이걸 갖다가 소송을 내야 된다. 1년 지나면 소송 못하는 거예요. 소송 못한다. 그 다음에요. 205조 점유의 보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의 보유는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완벽하게 해달라는 거니까 보유라는 말은 방해 제거를 말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 자, 그래서 1항에 보면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의 방해를 받았을 때에는 치워줘.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가 토지의 일부를 갖다가 방해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너 그 물어내까지 다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르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요. 사망해 보면 공사로 인해서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방해 제거 청구하지 못하고 물어내만 청구할 수 있고 또 1년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건축물이 완성이 됐을 때에는 그때도 역시 물어내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가요. 그 점유를 했다가 방해받는데 공사로 인해서 방해받았을 때에는 1년 되기 전에 청구해야 되고 공사가 완성이 돼버리면 1년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완성이 됐으니까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점유의 보존입니다. 206조를 보면 점유의 보존, 이건 예방 청구를 말하는 거야. 예방 청구. 그래서 내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근데 그 인접한 토지가요. 축대로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여기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건물에다가 점유하고 있어요. 요 경계를 해가지고 갑이 이렇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축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축대가 뿌룩뿌룩 해가지고 무너지더니 이게 전부 다 무너져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린 건 아니지만 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방 청구 그래요. 그래서 거기 1항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방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는 방해를 갖다가 예방하는 예방 조치를 갖다가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죠. 우리가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는요. 동시에 손해배상 두 개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개가 한꺼번에 아니고 뭐예요? 또는으로 돼 있죠. 이게 사법시험에서 3번 나왔고 공인중개에서 3번 나왔습니다. 이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를 알고 공부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는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또는 이걸 갖다가 시험을 낼 때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다 틀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 지금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방해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무너져될 염려가 있는 것이지 무너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조치를 해주세요라는 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너졌을 때 무너질 수 있도록 돈을 맡겨놓으세요. 이렇게 담보를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이지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방해받을 염려라는 얘기는 방해받기 전이니까 방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만든 취지를 알고 공부했느냐 요거 때문에 이게 또는 이렇게 나와야지 함께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요. 3학년 보면 2학년이죠. 공사로 인해서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도 1년이 지나면 못하는 것이고, 또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에도 역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은 뭐요? 그 조문 그대로 갖다 쓴다. 그 조문 그대로 갖다 쓴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건 소유권에 기초한 거죠. 따라서 소유자는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계약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약에서 빌려 쓰는 임차인이라든가 사용차주라든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당연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예방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염려 있을 때에도 역시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는요, 점유권에 3가지가 있고 소유권에 3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 점유권은요, 침탈이 있거나 공사가 있을 때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었죠. 근데 소유권 행사는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왜? 소유권은 영원한 권리니까.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 제거라든가 예방 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공시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표시하자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갑과 을 두 사람이 집을 사고 팔았다. 두 사람은 알고 있지만 국가라든가 제3자는 알지를 못합니다. 또 갑과 을 두 사람이 시계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두 사람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요,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공개적으로 표시하자. 눈에 띄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자. 이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표시하자 그러면 말이 길잖아요. 이걸 줄여서 공시의 원칙, 그러니까 공시의 원칙. 이 공시의 원칙은요, 부동산에도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동산에도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게 뭐예요? 등기. 동산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시계에 등기부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시계, 그 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들. 따라서 시계와 같은 동산은 등기를 갖다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내가 이 시계를 사도 되겠습니까? 내 시계 돈만 내고 가져가세요.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동산 소유권은 그 물건을 넘겨주면 소유권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은 등기라고 하는 방법을 갖다가 쓰고 동산은 인도, 넘겨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믿고 거래를 했을 때 보호할 것이냐, 동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할 것이냐, 그 상태를 갖다가 믿고 거래한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자라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의 원칙은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원칙입니다. 믿었으니까 보호하자. 이걸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공신의 원칙. 그래서 공시의 원칙하고 공신의 원칙 구별이 되십니까? 공시의 원칙은 뭐예요? 두 사람이 저질렀을 때 공개적으로 표시하자는 원칙.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 동산은 넘겨주는 방식.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은 그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믿고 거래를 했을 때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냐. 요걸 딱 공신의 원칙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이 공신의 원칙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신의 원칙은요,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동산에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동산에만.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X라는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전부 다 위조를 했어요. 전부 다 위조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위조를 하고 위임장을 위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위조하고 그 다음에 그 도장까지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독자적으로 계약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 담당 공무원한테 우리끼리 사고 팔았습니다. 여기 매매계약서에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를 갖다가 전부 다 보여주니까 등기 담당 공무원이 서류만 보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사고 팔았나 보다, 매매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X 토지를 갖다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위조범이 전부 다 위조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갖다가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까? 아니면 등기를 갖다 이전받은 위조범이 소유권을 갖다 취득하는 겁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다. 아니다. 등기가 이전됐으니까 을이 소유자이다. 그러면 사기치고 위조하라고 법이 도와주는 결론 되는 거예요. 이거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땅 갖고 있는데요, 이상한 놈이 위조해가지고 그 놈이 다 갖고 왔어요. 그 땅 누구예요? 내 거예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권리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을과 갑에서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야. 원인 무효잖아요. 사고판 원인 관계가 없는데 원인 무효니까 여전히 갑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등기를 갖다가 얘가 가져가게 되면요, 제3자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3자가 등기를 갖다 딱 대보니까 얘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필요한 거예요. 해가지고 얘가 등기를 갖다 갖고 있으니까 소유자겠지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를 갖다 열람을 했는데 김씨가 갖고 있다, 이씨가 갖고 있다, 박씨가 갖고 있다면 그 김씨, 이씨, 박씨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파세요 사세요 이렇게 매매계약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등기가 표시가 됐을 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할 것이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따라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로서 위조범이라는 사실을 따가 전혀 몰라서 선의이고, 선의. 그 다음에 잘못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이렇게 X토지를 갖다가 등기를 갖다가 넘겨왔다.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등기 믿고 거래를 해도.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요, 등기 담당 공무원한테는요, 실질적 심사권을 주지 않고 형식적 심사권만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 심사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약의 전 과정을 등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걸 실질적 심사권이라고 하고, 형식적 심사권은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서류만 가지고 판단했으니까 서류는 잘못된 게 있어서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권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갖다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거래한 사람은 절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불쌍하잖아요. 운명이에요. 운명이기 때문에 운명을 어떻게 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내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물어내! 손해배상 청구. 요것만 하는 거죠. 근데 사기꾼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어떻게 돼요? 배째 이렇게 나오고 내가 들어가서 콩밥 먹을게요. 사기꾼은요,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범죄가 사기입니다. 사기. 물론 살인과 같은 것도 있고 더 나쁜 것도 4대 범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기꾼입니다. 왜? 사기꾼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항상 사기만 쳐왔기 때문에 사기꾼은요, 다 진실만을 얘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기꾼은 혀를 뽑아버려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죠. 제가 뽑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이랬을 때는 등기를 갖다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못 받는다. 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등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계약서를 썼을 때 확인 도장 찍어주고 돈 받을 때 그때마다 도장 찍어주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는 등기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조된 서류를 갖다가 판단했을 때도 만약에 보호를 한다 그러면 권리자가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됐어요? 자, 근데요, 동산은 달라요. 자, 동산. 그래서 동산은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바로 57쪽에 보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7쪽 오른쪽에 11번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11번.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가지고 있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줍니다. 자전거를 딱 빌려줘가지고 자전거 빌려준 사람 대주, 자전거 빌려 쓴 사람 차주, 이렇게 자전거를 갖다가 얘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동산은 소유권을 갖다 일일이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얘는 점유,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얘가 갖고 있으니까 얘가 소유권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무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는 무권리자입니다. 근데요, 이놈이 이렇게 자전거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못 보던 자전거가 있네. 너 자전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얘가요, 빌려서 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거야. 허언증 있는 사람들 있죠. 허언증. 이것도 역시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 반복되지 않으니까 눈만 떠도 그 사람 뭐야? 숨 쉬는 것까지 다 사기예요. 다 사기. 해가지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요, 그래 좋은데 그거 혹시 나한테 팔래? 나한테 팔어. 네 거니까 내가 돈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무권리자가 이렇게 양도를 합니다. 이 무권리자를 딱 우리는 넘겨주는 사람, 그래서 양도인이란 말을 쓴 거예요. 양도인. 이렇게 넘겨줘요. 넘겨주고 요걸 갖다가 유효하게 거래를 확정짓습니다. 유효한 거래. 유효한 거래요. 유효한 거래는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공짜로 주는 증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경쟁 매매가 있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요, 유효가 확정이 돼야 돼요. 유효가 확정이 돼야지만 그 거래를 따라 보하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거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거나 해제 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유효. 이때 넘겨받은 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양수인 그래요. 양수인. 요 넘겨받은 요 양수인이 있는데요. 양수인은 평화로운 방법을 평온이란 말을 씁니다. 평온. 그 다음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요걸 공연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선의해야 돼요. 선의이고, 그 다음에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유효한 거래행위로서 병이라고 하는 양수인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서 그 동산을 즉시 넘겨받으면 요때에는 그 즉시 동산 소유권을 취득시켜줍니다. 동산 소유권을 취득시켜준다. 이게 동산 선의 취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산은 그 점유를 믿고 거래를 했을 때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가지고 공신의 원칙을 적용을 해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걸 갖다가 만약에 등기하겠습니다. 등기를 갖다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람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쌀을 냈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식을 하는데요, 쌀이 떨어졌어요. 쌀은 동산이죠. 동산이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을 사러 갔습니다. 쌀을 사러 갔는데요, 아 그래요? 쌀 사러 오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계약서 쓰시고요, 15일 있다가 다시 오세요. 쌀 등기 이전해야 되니까. 만약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 등기를 때 이전을 한다 그러면 15일 동안 뭐 먹어요?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산 거래는 유효하고 신속하고 바로바로 이루어져야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소유권 취득을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은 것은요, 그거 지금 당장 없어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같은 것은요,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산은 왜 적용하냐? 거래의 신속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가지고 있는 점유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믿었을 때는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보호받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56쪽 왼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공시의 원칙은 잘 읽어 놓으시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토지를 사고 팔았다, 건물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내가 사고 팔았다, 이건 원해서 하는 거죠. 원해서 하는 걸 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원해서 하는 거. 입에서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죠. 법률행위. 예,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건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를 다 저질렀을 때는요, 두 사람이 원해서 했으니까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이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거 표시해야 되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로 저질렀을 때 뭘 가지고 왔나 그랬어요? 등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86조 조문을 보면 이 조문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 상실, 득실 변경은 등기를 손봐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부동산 팔았다. 돈 다 받았다고 해가지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됐든 제3자 모든 자가 됐든 간에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된다? 등기. 그래서 거기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법률행위로 인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률행위로 인한. 이 뜻을 아셔야 돼요. 법률행위로 인한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때 원하는 의사표시는 매매계약 체결이 될 수도 있고 증여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이 됐든 증여계약이 됐든 이러한 것들은 두 사람이 원해서 저질러 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로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뭘 갖고 해야 된다? 등기. 등기라는 절차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형식요건이라는 말을 쓰니까 형식요건. 자, 그 다음에요. 거기 2번에 보면 양보하러 2번이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이거 뭐야? 법규정이죠. 법규정. 그래서 법규정은 거기 187조.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의한 것은 어떠한 경우냐? 상속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있었던 경우. 공용징수는요, 수용을 말하는 거예요. 수용. 국가가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죠. 당신 토지를 갖다가 당신 혼자만 쓰지 말고 국가가 다 같이 쓸 거니까 국가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공용징수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수용이란 말을 똑같이 씁니다. 수용당하는 경우. 근데 법원에 판결이 있습니다. 이때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만을 말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하는 이행 청구, 이행 판결. 내 겁니다. 권리, 존재, 부존재를 따고 확인하는 권리, 존재, 부존재 확인 판결. 그래서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요, 등기 갖고 와야 돼요. 등기 갖고 와야 되는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그럼 형성 판결이 뭐냐? 형성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저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취소를 청구합니다. 내가 저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제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라든가 해제 판결,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성권이죠. 이러한 형성권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판결만 떨어지면 그 즉시 소유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변동. 그 다음에 경매. 이때의 경매는요, 법원이 진행하는 공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공경매에 따라서 법원이 진행하는 공경매는요, 경매 당한 사람으로부터 낙찰받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 변동되는 게 아니고요,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는 갖고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걸 처음은 팔아버릴 때, 넘겨버릴 때에는 등기를 갖다가 갖춘 다음에 팔아야 된다. 등기 갖춰서. 자, 그래서 상속이 있을 때는요,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심장이 멎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아들 이름으로 그 부동산 등기 변동이 됐을 때 소유권 변동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심장이 멎자마자요. 아버지 심장이 멎자마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요,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갈 때 그냥 공짜로 가져갑니까? 수용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보상금. 그래서 공용징수는 보상금 지급이 끝났을 때 소유권 변동이 되고, 보상금 지급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요, 판결은 형성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에요,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시. 됐어요? 뭐 어차피 뭐 우리 선생님들 복습 많이 하실 거니까요, 이거 들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동산 물권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산 물권의 변동은요, 현실로 넘겨주는 거예요. 현실로 넘겨주는 거. 그래서 시계를 샀다. 그러면 여기 시계 있어요. 가져가세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동산 소유권 변동은 동산 물건을 넘겨주면 소유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의사표시만 가지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게 거기 예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간이 인도라고 하는 게 있고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57쪽 오른쪽에 보면 3번에 목적물 반환 조건의 양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넘겨주는 게 원칙인데 현장에서 넘겨주지 않고 인도라고 하는 절차 넘겨주는 걸 갖다가 빼버리고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간이 인도라고 하는 거, 간이 인도. 그 다음에요,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3가지는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절차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가 원칙이에요. 시계 여기 있어요. 자전거 여기 있어요. 옷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넘겨주는 게 원칙인데 이건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이 인도는 뭐냐? 간이는 간편하고 손쉽게죠. 그러니까 뭐야? 간편하고 손쉽게 인도라고 하는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양수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양수인이 그 동산을 갖다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점유한 경우. 갑이라고 한 사람이 카메라 소유자입니다. 카메라 소유자. 을이라고 한 사람이 카메라 좀 빌려주세요. 카메라 빌려줄게 해가지고 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빌려 쓰는 요 차주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요 카메라를 갖다가 빌려서 이미 점유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카메라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카메라 비싼 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카메라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왜? 기밀 빼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과 같은 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가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 카메라에 라이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비싼 거는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고가의 카메라야.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한테 빌려준 그 카메라 내가 가지면 안 되겠니?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이 안 돼! 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거 우리 사촌이 나한테 보내준 건데 알았어 그러면 돈만 붙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돈만 붙여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돈만 붙이고 너 가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갑이라고 한 사람이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 법좀 아냐? 왜? 우리는 동산 물건의 변동은 동산 인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네가 갖고 싶으면 나한테 다시 갖고 와. 나한테 갖고 오고 그때 내가 다시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쓸까요? 그냥 간편하게 너 가져 그럴까요? 간편하게 너 가져. 이걸 간이인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간이인도. 이해되셨어요? 간이인도가 뭐예요? 그놈이 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올 필요가 없이 너 가져. 이걸 갖다 우리는 간이인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양수인이 넘겨받는 사람이 그 동산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의사표시만 가지고 너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걸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간이인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점유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개정. 자, 점유라는 글자가 붙어 있고 개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쉽게 민법 개정을 예를 들게요. 민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민법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민법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개정도 똑같아요. 점유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점유의 형태가 바뀌는 걸 점유 개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점유 개정이 과연 뭐냐? 나중에 줄게. 나중에 가져가. 나중에 줄게라고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점유 개정이라는 말을 써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 소유자입니다. 카메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소유자로서 자기 물건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자주점유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주점유. 소유자로서 갖고 있는 게 자주점유.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 거야. 내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 이거 내 거야. 내 거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내 거야.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이렇게 소유자로서 갖고 있을 때는 을은 아무런 점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을이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 내가 한번 빌려 쓴 적이 있는데 그 카메라가 마음에 드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카메라 내가 가지면 안 되겠냐?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얘가 그래 돈 붙여. 그래서 내가 소유권 넘겨줄게. 소유권 넘겨주는데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써야 되니까 한 달 지나고 줄게. 한 달 지나고 줄게. 그러면 물건은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만 가지고 소유권은 미리 넘겨줄 수 있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점유개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을 의사표시로 넘기면 소유자는 갑이 아니고 을로 바뀌죠. 을로 바뀌게 되고 이때 이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이 없으니까 자기 게 아니죠. 자기 게 아니고 남의 물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점유로. 점유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점유는 여전히 하는데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로 점유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우리는 점유개정. 그래서 이 내용을 딱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점유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줄게라고 하는 걸 법에서는 점유개정이라는 말을 쓴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목적물 반환 조건 양도는 이건 쉬운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A한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달 있다가 1개월 있다가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 쓰고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야, 너 그 카메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얘가 돈만 붙여. 대신 한 달 있다가 내가 얘한테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데 되돌려 받을 권리를 넘겨줄게. 되돌려 받을 권리를 갖다 넘겨주면 네가 가서 나 대신 되돌려 받아. 그러면 얘가 가서 내 거니까 되돌려줘. 얘가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목적물 반환 조건을 갖다 넘겨주면 소유권 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동산 소유권 변동하는 방법은요, 현장에서 넘겨주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놈이 미리 갖고 있으면 너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넘겨줄게 하면서 미리 소유권만 넘겨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넘겨줄게 해서 소유권 변동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현실의 인도입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예외죠. 원칙이 많은 거예요, 예외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칙이 대부분이고 예외는 어쩌다가 한두 개 있는 거죠. 근데 원칙은 현실의 인도 한 가지인데, 여기는 예외가 간의 인도도 있고 점유계정도 있고 목적물 반환 조건의 양도도 있죠.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 전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지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중고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는 많다고 하더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산 선취득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도둑 맞은 물건,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인데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 사라지는 거. 이 물건의 소멸은요, 목적물이 멸실. 그래서 건물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 건물이 화재에 있어가지고 화재가 있어가지고 무너져 내렸다. 이게 멸실이에요. 그래서 이 멸실은 지구상에서 물건 자체가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건이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는 시간의 회력이 완성이 돼버리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데, 물건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질 않아요. 빌렸을 권리가 있어요. 빌렸을 권리. 그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빌렸을 권리가 발생이 되는데, 빌려 쓰지 않으면 20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근데 물건에 포기가 있어요. 내가 부동산 포기할 거야. 동산 포기할 거야. 이 포기는요, 부동산은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산은 점유를 갖다가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게 궁금하시면요, 댁에 가셔가지고 오후에 창문 열어놓고 아파트 포기할 거야 막 떠들어보세요. 그럼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 권리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포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포기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물건의 포기는 반드시 부동산은 등기를 갖다가 말소해야 되고, 동산은 점유를 소멸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혼동입니다. 혼동은 뭐냐? 혼동은요,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야. 제한물권자가. 그래서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토지를 사버리면 자기 땅이 됐으니까 지상권 주장할 이유가 없죠. 내 것이 됐으니까. 또 건물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요, 건물을 갖다가 사버렸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사버렸으니까 소유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한물권이 사라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섞였다는 의미에서, 섞였으니까 하나로 정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혼동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빌려 쓰는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소유권을 갖다가 얻게 되면 제한물권이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한다? 혼동. 또 이런 건 채권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임차인. 세입자가요, 임대인한테 집 사는 경우. 임차인, 세입자가요, 임대인한테 그 건물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거죠. 그럼 임차권 주장할 이유 있어 없어요? 내 건물인데 내가 나한테 월세 지급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에서도 사라지는 원인이 되고 채권에서도 사라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쉽게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한물권이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그 건물 또는 빌려 쓰는 물건을 사버리게 되면 채권이 사라지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혼동이라고 부른다. 혼동.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용징수는 수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권법 강론은요, 앞에서 공부했던 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자산권, 질권 개념만 알고 계세요. 개념만. 이 내용은 나중에 수업에 들어가면 할 거니까 강론은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만 읽어놓으시면 돼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물권법 총론까지, 여기까지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강론은 앞에 제가 권리의 종류에서 이미 물권의 뜻을 갖다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거기까지만 일단 하시면 돼요. 자, 고생을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74쪽에 채권으로 넘어갑니다. 채권.